우연히 만났지만 그러나 중매로 만나도 백년해로하고 아름다운 가약을 맺듯이 저는 여기서 뼈를 묻겠다는 각오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제2의 정치 인생을 동작을해서 시작하고 여기에서 끝을 내겠습니다. 여러분께 약속합니다. 답답한 도시를 떠나고 싶 저는 오늘 전주로 갑니다. 강남을에 다가가 함께하는 가치에 대해 말하고자 강남을에 출발하겠습니다. 어제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무엇이 되고 안 되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몸을 불사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정동영 전 의원이 훨훨 나는 모습까지 보았는데 몸을 불사르겠다 이런 얘기 정치권에서 어떻게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 정동영 전 의원의 출마 네 번째 지역구입니다. 네 번째 지역. 자, 논란이 좀 커지고 있는데 여당에서 또 어부질이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오늘 저희가 아주 자세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박성훈 논설위원. 네. 야, 이게 네 번째 지역구를 바꾼다. 이게 사실 요즘 정치에서는 흔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흔하지 않죠. 예. 정말 본인은 이러저러 항상 명분을 내세웠습니다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더구나 제1야당 당시는 사실은 2007년 당시는 여당이었죠. 네. 대통합 민주신당의 대선 후보를 지낸 분이 이렇게 자주 당적과 지역구를 옮겨나가는 데 대해서는 비판을 본인이 감수해야 될 것입니다. 네. 자, 비판이 야당에서 지금 집중적으로 쏟아지고 있는데 전원책 변호사께서도 할 말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 방금 이 정동영 전 의원을 말씀하시면서 새가 날아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정동영 의원을 두고 철새라고 부르는 것은 좀 지나친 해석이다. 철새는 아니다. 우리나라에 진짜 철새들이 많습니다. 예. 여당에서 야당으로, 야당에서 여당으로 권력을 따라 쫓아가는 정치인들. 과거에 우리가 철새라고 부를 때는 그런 사람들을 철새라고 했거든요. 네네. 근데 하나 이제 철새스럽다고 할 수 있다면 과거에 민주당을 깨고 386 세력들과 함께 열린우리당을 만들었을 때 그때는 난 좀 지나친 판단 아니었나. 네. 이 100년 간다는 정당이 노무현 정권이 마치기도 전에 깨어져서 네. 석 달 동안 16번이나 이합집산을 거듭하다가 정동영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됐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오늘 특별히 주의 깊게 본 것은요. 이분이 오늘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말한 내용 중에 문제 삼을 만한 포인트가 어떤 건가요? 첫 번째는 힘없고 돈 없고 빽 없는 사람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대중적 진보 정당을 만들겠다. 예. 앞에 수식어만 없다면 제가 박수를 쳤을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보 정당, 사회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정당이 대중화되어 있지 못했거든요. 네. 이념이 대중화되어 있지 못했는데 이념이 대중화된 정당을 만들겠다는 그 목표 의식은 참나 박수를 칠 만하다. 네. 근데 앞에 수식어가 어떤 게 문제되는 거예요? 진보주의가 예. 힘없고 돈 없고 빽 없는 사람들의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힘없고 돈 없고 빽 없는 사람들을 위한 것은 금만 진보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점을 좀 오해를 하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분이 지금 새정치민주연합까지 기득권 보수 정당으로 까버렸습니다. 네. 이 새누리당뿐 아니라 새정치민주연합도 기득권 보수 정당. 그런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저는 새누리당도 우리가 진보 정책의 가장 중요한 보편적 복지를 수용한 걸로 봐서 보수 정당이라는 해석을 하지 않거든요. 새정치민주연합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과거에 통합진보당과 연대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 정당을 두고 보수 정당으로 보고 있는 시각은 아주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짚자면 예. 민주주의에 대한 해석을 재밌게 했어요. 가난한 보통 사람들을 위한 제도다. 민주주의는 가난한 보통 사람들을 위한 어떤 계급의 제도가 아니라 모든 국민들의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권력을 가진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네, 그 점을 오해를 하시는지 아니면 알고 있으면서 이렇게 편파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이 서민 노동자들이 표를 얻고 싶어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자, 박성훈 논설위원이 그러면 오늘 정동영 전 의원의 어떤 출마의 변 중에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포인트, 전원책 변호사께서 짚어주셨는데 본인 나름대로도 생각하는 포인트가 또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본인은 그 보수와 중도를 표방하는 예. 거대 기득권 정당 체제와 정면 승부를 하겠다. 정면 승부. 예. 그러니까 이념적 좌표를 볼 때 현재의 새정치민주연합은 보수 정당이라고 그러니까 규정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진정한 말하자면 진보의 대표. 그리고 본인은 그 어중간한 중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진보를 하겠다. 진보를 하겠다. 예. 그러니까 예. 이념적 더 좌로 가겠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동영 의원이나 국민모임의 그 이념적 스펙트럼은 새정치연합과 그다음에 그 옆에 조금 왼쪽으로 가면 정의당이 있는데 예. 그 정의당과 과거 통진당 한 사이쯤에 위치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네네. 이거 좌우로 지금 예. 단합을에 출마한 분들을 여기 후보 중심으로 한번 볼까요? 올려놨는데 네네.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예. 자, 그러면 가장 왼쪽에 이번에 그 사실 재보선의 원인을 제공한 네. 통진당 전 의원 이상규 후보가 다시 또 출마했습니다. 무소속 출마를 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소속으로 가장 왼쪽이다. 이 예, 사람. 가장 왼쪽이고 예. 그 옆에 왼쪽으로 보면 정의당의 이동영 후보가 있고 예, 이동영 차장하고 이름이 똑같네요. 예, 그다음에 예. 이번에 이제 출마한 정동영 후보. 네. 이 국민모임은 정의당과 지금 이 표상으로는 정태호 새정치민주연합의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 맞는 거네요. 예, 사이쯤으로 보는 게 맞을 예.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정태호. 예, 그다음에 이제 정태호 후보가 예. 있을 것이고 네. 그리고 그보다 이제 오른쪽에 새누리당 오신환 후보. 그다음에 그보다 더 오른쪽에 뭐 혹자들은 극우다 울트라 라이트다라고 하지만 예. 어쨌거나 무소속으로 출마한 우파 성향의 변희재 후보 이렇게 6명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변희재 후보를 극우라고 하는 것은 이 정당하지 못한 평가일 예, 것 이제 같고요. 본인들은 애국 세력이라는 우리가 생각이죠? 어떤 예. 이념을 네. 관철하기 위해서 폭력도 불사한다고 했을 때 극좌 극우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네. 근데 변희재 후보가 무슨 폭력으로 이념을 관철하겠다는 생각은 아니니까 오히려 그렇습니다. 새누리당이 지금까지 너무 기회주의적 처신을 하니까 변희재 후보에게 출마할 명분이 생긴 것 같아요. 그 문제는 이번에 저는 정동영 그 후보가 이제는 후보가 됐는데요. 네. 후보가 대단한 결심을 한 걸로 보인다. 문제는 본인도 이 존재감이 없는 데 대한 어떤 그 위태로움을 느꼈을 것이고 예. 무엇보다도 국민 모임이란 걸 만들었는데 그 국민 모임 자체가 우리 국민들이 별로 관심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모임 이름은 국민 모임인데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 국민 모임. 쉽게 말하면 국민을 파는 국민 모임이 되어버리니까 역시 이 존재감이 대단히 없어 보이고 네. 거기에 대해서 위태로움을 느꼈는데 이번에 이제 정동영 후보가 출마한 것은 그래서 등 떠밀려 출마하는 것으로서 등 떠밀렸다? 예, 자의반 예. 타의반 아니겠느냐. 타의반, 타의반. 예, 성공을 하면 네. 아주 본인으로서는 정말 크게 좋은 일인데 실패를 하면 이제 정치계에서 자칫 잘못하면 사라져야 되는 운명이 될지도 모른다. 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전원책 변호사께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출마를 할 수밖에 없었다. 박성훈 논술위원, 네. 정치 상황이 어떻길래 이런 네.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건지 분석을 좀 해주십시오. 자, 그 정동영 후보는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과 각별한 사이지만 예. 친노를 어떻게 보면 배신하고 네. 친노와는 완전히 원수가 돼서 당에서는 외톨이식으로 혼자 이렇게 구르다가 결국 탈당을 했죠. 탈당을 했는데 이제 국민 모임이라고 하는 것을 본인의 하나의 정치적 재기의 그 하나의 그 디딤돌로 아마도 삼으려는 이런 계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 모임이 어떤 형태로든 정동영 후보를 이번에 출마시키지 않으면 지금 전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국민 모임이라는 전빵은 차려졌는데 아무도 지금 매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대중적으로 굉장히 이름이 알려져 있고 득표력이 나름 있었다라고 생각되는 정동영 후보를 출마를 강행시킴으로써 국민 모임이 내년 총선에서 활로를 열기 위해서 강하게 출마를 요구했고 그랬군요. 자, 그것을 끝까지 어떤 야권 분열의 이 오명을 뒤집어 쓸 수 있다. 위험 부담 때문에 망설였다가 최후에 어제까지도 하루 더 고민을 해보겠다라고 하면서 오늘 출마했는데 이 바탕에는 최종적으로 국민 모임 쪽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정동영 후보가 근소하지만 1위를 한다. 아, 그래요? 라는 판단을 갖고서 계산을 끝내고 예. 지금 출마를 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물밑에서 저울질을 네. 계속 하다가 네네. 야, 분위기가 익었고 나가면 이길 수도 있겠다. 네. 이런 계산이 나오니까 출마를 선언한 거다. 이렇게 네. 분석을 하는 그렇습니다. 거죠. 이 분석이, 이 수치가 예. 지금의 지명도에 많이 좌우되기 때문에 네. 끝까지 가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만. 그렇군요. 네. 자, 여기 지금 여론조사 결과, 며칠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가 있는데, 자, 이 조사 결과에서는 정동영 후보가 지금 2위고,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3위로 나오고 새누리당 후보가 1위로 나오고 있는 네. 현상인데 네. 자, 이 추세가 계속 유지가 될까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추세는 지금 이 조사를 실시할 저 시점 예. 3월 20일에서 22일 사이인데 네. 당연히 오신환 후보는 이미 원내 제1당일 뿐만 아니라 비록 관악을이 취약한 지역이라고 하지만 일찌감치 출마 후보로 확정하고 네. 당의 지원을 받아서 출마를 기정사실화한 상태였고 정동영 후보는 저때까지만 해도 출마할지 안 할지가 아직은 불투명한 유동적인 상황이었죠. 상태에서의 말하자면 인기 투표 정도의 의미밖에 네. 갖지 않는 수순이었기 때문에 저렇게 됐는데 이제 출마를 실제로 선언한 이후의 상황은 또 달라지는 여건에서 뛰게 되는 것이고 네. 또 더 중반을 지나서 막판 표를 찍을 때 가서는 관악을의 유권자들로서 내가 어디를 찍어야 내년 총선이나 다음 대선에서 나의 정치적 이익을 조직적으로 지속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가는 또 달라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앞으로는 정동영 후보 쪽이 조금 올라갈 가능성 더 올라가는데 예. 최종적으로 유지될지는 또 다른 문제다. 불투명하다. 예. 전원책 변호사께서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번 관악을 선거에 새누리가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누가 위험하다? 예, 새누리당이. 새누리당이. 예, 왜 예. 위험한가 하면 이 오신환 변호사가 어떤 뚜렷한 보수주의로서 대중적 인기를 갖고 있는 분도 아니고 네. 지역 살림꾼이라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동영, 정태호 두 후보가 있는데 이 마지막 선거 전 한 10일 전에 표 쏠림 현상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어느 한쪽으로. 예, 모든 선거에는 항상 마지막에 표 쏠림 현상이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정동영 후보가 선거 한 10일 전까지 그 정태호 후보에게 우위를 점하고 있다면 네. 마지막에 이 정동영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이다. 아, 저는 그래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발칵 뒤집어진 거는 새정치민주연합입니다. 오늘 당내에서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는데요. 정동영 전 의원을 향한 목소리들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동영 전 의원의 출마는 새누리당에게 어부지리를 안겨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릇 지도자로 자처하는 사람이 지지 세력을 모으지 않고 지지 세력을 쪼개고 나누는 데 앞장서서는 너 죽고 나 죽자에 귀결될 뿐인 것입니다. 정동영 후보의 출마로 여기 관악의 선거가 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잘된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관악 선거가 전국적으로 관심받는 그런 선거가 됐습니다. 다시 정동영 후보와 후보 단일화를 놓고 논의를 하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자, 지금 단일화하는 일은 없을 거다. 아마 시청자분들도 저 부분이 가장 궁금한, 앞으로 어떻게 이 단일화 논의가 진행이 될까, 어부질이 아니겠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올 텐데, 박성훈 논설위원. 네. 지금 야당 내부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들어보면 배신감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겠죠. 당연히. 자, 친노정당, 열린우리당 친노정당을 만들 때 그 주역이 누구였습니까? 이른바 천신정. 예. 천정배, 정동영, 신기남 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뿌리로 가면 노무현 대통령이 탄생될 때 네. 제가 이것은 그 종로 유세에서 직접 옆에서 목격한 현장이었는데 당시 정몽준 후보와 공동전선에서 유세단에 올랐을 때 그 노무현 후보가 정몽준 후보를 연호하는 그 청중을 대놓고 뭐라 그랬냐면 앞서가지 맙시다. 우리 당에는 정몽준 후보 말고도 그 다음 중요한 훌륭하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꼽은 분이 바로 정동영, 추미애입니다. 네. 그리고 그 노무현 정권에서 당의장을 지냈고 통일부 장관을 지냈고 바로 그 여당을 또 다시 이렇게 좀 간판 바꿔가지고 대선 후보를 지낸 양반이 자, 이 상황에서 나의 필요에 의해서 또 탈당을 한다 할 때 같이 따랐던 정말 친노들도 복장 터지는 것이고 예. 친노 아닌 비노들도 저 부분을 명분해서 동의할 수 있을까라고 보면 참으로 아마도 승복하기 어려운 결정일 것 같습니다. 예. 예, 정동영 후보 쪽에서는 먼저 배신감을 느꼈을 겁니다. 정 후보 쪽에서는? 예, 지난 국회의원 선거 때 강남을의 공천을 받기 위해서 전현희 의원과 같이 면접을 받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당의 대통령 후보를 지낸 분이 자기의 원래 지역구에서 공천을 받지 못하고 서울에서 우왕좌왕하면서 드디어 강남을에서조차도 면접을 봐서 이제 공천을 받았거든요. 예, 근데 저는 또 한편 이번 선거를 이렇게 봐요. 정동영 후보가 나섬으로써 이번은
정당에 의한 어떤 그 투표보다는 인물 중심 투표가 될 가능성이 많고 그렇군요. 덕분에 광주에 출마한 천신정의 한 예. 축을 이뤘던 천정배 의원에게도 좀 도움이 되는 출마다. 그렇군요. 이렇게 봅니다. 인물 중심으로 흐르다 보면 아마 그런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는데, 자, 이 두 분의 어떤 표정, 지금은 밝은데 굉장히 앞으로 힘든 싸움을 두 사람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는데, 시청자 질문 왔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야권 연대는 없다고 못을 박았지만 조금 전에 보셨죠, 화면으로. 사실 정동영, 문재인 한쪽은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야권 연대 안 할 수 있을까요? 박성훈 논설위원. 네. 자, 지금 둘 중 여기 지금 두 분이 계신데 네. 두 분 중 한 분은 이분이 이기면 이분은 큰일 나는 거고 네. 이분이 이겨도 이분도 정치 생명 끝나는 건데 네. 야권 연대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야권 연대는 어렵죠. 예. 왜냐하면 자, 지금 그 국민 모임이라고 하는 배지 한 석도 없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도대체 누가 주역인지도 국민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는 이런 정당을 지금 정동영 후보가 출마를 하는데 예. 순전히 개인기로 출마하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30석의 거대 제1야당이 그런 승부를 회피하고 여기서 만일에 스스로 말굽을 접는다? 그럼 전방 문 닫아야죠. 예. 제1야당 간판 내려야죠. 네. 그런 의미에서 스스로 먼저 양보할 수 없고, 단일화라는 것은 야권연대라는 건 누군가가 양보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양보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반대로 그럼 정동영 후보를 가서 꿇어앉혀서 주저앉힐 수 있느냐? 현재의 문재인 대표, 현재의 새정치민주연합으로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어렵다. 예, 그것을 할 것이었으면 정동영 후보가 탈당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네. 출마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치명상을 입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텐데요. 자, 지금 이 두 사람은 속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지 참 궁금합니다. 그 속내를 지금부터 저희가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자, 문재인, 정동영 두 분의 속내 어떨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문재인 대표의 속내 뭘까요? 자, 속내가 궁금한데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나왔네요. 예. 당대표, 대선 후보 지낸 분 아니셨나? 그렇죠. 대선 후보 지낸 분이었는데, 당대표까지 지낸 분이었는데, 당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상황,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서운한 감정을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동영 전 의원의 속내도 하나 보겠습니다. 가만히 있자니 창당 동력이 떨어지고, 야, 고민이 되겠네요. 아까 박성훈 논설위원이 짚어주셨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인 게 다음 총선까지 존재감을 드러낼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당내에서는 사실은 완전히 소외돼 있었고, 예. 영향력의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사실 저 부분은 그 문재인 대표나 새정치민주연합이 잘못해온 겁니다. 지도력을 발휘해서, 어쨌든 당의 그 전직 대선 후보였고 그러면 역할을 부여하고 끌어안았어야죠, 사실은. 보듬었어야 되는데 너무 내쳐놓고 예. 추운데 있게 뒀다. 그러니까 나가죠. 예, 무슨 도토리식으로 사실 겉돌았었거든요. 예. 자, 문재인 대표 이에 대한 속마음은 뭘까요? 자, 보겠습니다. 자, 지지율 올라가는데 무슨 말씀이냐? 그러니까 정동영 전 의원이 계속 공격을 하니까 야당이 잘못하고 있고 야당이 뭔가 문제가 있는 문재인 체제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정당 지지율로도 가장 최근에 나온 리얼미터 조사에서 보면은 2점 몇 %가 정당 지지율 올랐고 또 올랐죠. 예, 그다음에 후보 지지율도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도 문재인 대표가 25%고 2등이 그의 절반에 못 미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위치가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대표는 전체적인 당의 조직력과 당의 제1야당을 키워야 된다라는 유권자들의 이것을 정서를 파고들면은 예. 승산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정동영 전 의원 또 이에 대해서 어떤 속내를 갖고 있을까요? 보겠습니다. 자, 입장이 애매해지죠. 새정치 지지율이 이렇게 계속 오르면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죠. 대안이란 얘기를 하기가 참 곤란한 상황이 되고 있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문재인 대표와 정동영 전 의원의 속내 하나씩 마지막으로 더 보겠습니다. 자, 정치 낭인이란 얘기까지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데 하도 여러 군데를 떠돌다가 지금은 이번에 당선이 안 되면 좀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에 낙선되면 우선 야권 분열의 책임도 책임이고 특히나 만약에 새누리당이 또 둘이 싸우다가 예. 새누리당 오신환 후보가 되면 그 책임을 온전하게 다 뒤집어 써야 되는 상황이고 네. 거기다가 본인이
떨어진다라는 그 자체로도 정동영 전 대선 후보의 파괴력에 역시 한계가 입증됐다. 네.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될 수 있겠죠. 자, 두 사람 다 외나무 다리에 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누가 이길지, 누가 떠밀어서 누가 하나 낭떠러지로 떨어질지 궁금한 그런 상황인데 추이를 저희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에 정동영 전 의원이 여러 가지 말로 구설에 오른 적이 있는데요. 어떤 얘기들을 과거에 했었는지 저희가 또 영상으로 한번 묶어봤습니다. 그분들이 미래를 결정해 놓을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어쩌면 이제 곧 뭐 무대에서 퇴장하실 분들이니까 그분들은 집에서 쉬셔도 되고. 자, 그동안에 설화를 많이 나왔던 정동영 전 의원인데 전원책 변호사께서 크게 웃으시네요. 예, 설화 중에 아주 큰 설화였죠. 그런데 예. 이제 본인이 노인이 됐으니까. 아, 본인이. 예, 예. 그 당시 개념으로 치면 본인이 노인이 됐으니까. 예. 이제는 그 노인도 우리 사회, 우리 국가에 할 역할이 있다. 예. 이 말씀을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겠습니다. 자, 정동영 전 의원의 과거 설화들까지 봤는데요. 자, 새누리당 지금 반색을 하고 있습니다. 드러내놓지는 못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야, 이러다 우리가 하나 진짜 승리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안에서 흘러나오고 있는데 오늘 당 최고위원회의 분위기를 한번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울 관악을은 지난 13대 총선 이후 무려 27년 동안 야당이 독점력을 끄는 지역입니다. 주민들께서 7번이나 야당 국회의원을 뽑아주셨는데 이러한 주민들의 성원에 야당이 지역 발전으로 화답을 했는가 하고 볼 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 오신환 후보에 대해서 삼행시를 한번 짚고 싶습니다. 오신환 후보라는 신상품을 내놨기 때문에 이번에 이 상품을 선택해서 환하게 변하는 관악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정현 최고위원이 이 삼행시는 원래 누가 운을 띄워줘야 되는데 운을 안 띄워주니까 혼자 다 하느라고 굉장히 힘들게 삼행시를 완성시켰습니다. 박성훈 논설위원. 네. 자, 이번에 관악을에 보니까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한 게 후보뿐만 아니라 바로 저 오세훈 전 시장이 나타났어요. 네. 정치 무대에 처음으로 복귀한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오세훈 후보는 그 무상급식에 시장직을 걸었다가 네. 그 정치 무대에서 퇴장을 했던 2011년 10월 이후에 그 페루와 또 르완다 가서 코이카 봉사단으로 봉사를 하고 와서 이제 정치 무대를 복귀할 기회를 찾고 있었는데 마침 홍준표 지사가 무상급식 그 중단해서 가난한 아이들에게만 무상급식을 몰아준다 이렇게 가면서 본인의 과거의 행적이 다시 조명받는 시점에 마침 재보선이라는 무대가 특히 서울에서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본인의 자연스럽게 정계에 복귀를 할 수 있는 지금 발을 담그게 된 것이죠. 예, 그렇군요. 자, 이제 총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아마 총선 때 오세훈 전 시장이 정치 무대로 본격적으로 복귀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정동영 전 의원의 출마로 술렁했던 정치권 소식 여기까지 정리를 했습니다.